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FMC 경제용품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 신사업들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지상과 우주에 이어서 지하까지 일론 머스크의 프로젝트에는 한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일론 머스크 신사업 2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서강대학교 기술대학원 배경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주 너무 흥미로웠어요. 모바일 폰 또 그 컨테이너 하우스 그런 거죠. 오늘은 이제 하이퍼루프 얘기를 먼저 또 하겠네요. 초고속 진공 열차 이게 속도가 제가 좀 모호했는데 보니까 비행기보다 한 2배 빠른 것 같아요. 비행기로 지금 뉴욕에서 LA까지 2시간, 5시간인데 이거 하이퍼루프가 되면 미국 기준에서 2시간 반이다. 작동 원리가 뭔지 궁금하네요. 그 진공입니다. 진공으로 튜브를 만들어서 빨아당기는 거죠. 그 대기 속도를 1200km/h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LA에서 출발을 해서 뉴욕까지가 3,957km입니다. 네. 4,000km라고 놓고 봤을 때 1200km/h로 놓고 보면은 3.3 정도 되거든요. 3.3 아워. 그러면 한 3시간 18분 정도 나오는데요. 또 어느 구간에 따라서는 좀 속도를 높여서 1,500km/h로 간다든지. 1,500km요. 네. 대단하네. 그러면은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18분 사이 정도 나옵니다. 근데 또 시카고나 뭐 이렇게 들르는 데가 있으면 좀 달라지긴 해도 그렇겠죠. 직선 거리로만 따진다 그러면은 한 3.3 아워 이렇게 나오니까 한 3시간 18분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그 이유는 뭐냐면 진공이기 때문에 공기 저항이 없다는 겁니다. 공기 저항이 없어서 빨아들이면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앞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로 놓고 봐야 되는데 뭐 하이퍼 슈퍼라고 이제 슈퍼 링크를 단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하이퍼 루프라는 건 사실은 도심 안에서 돌아가는 것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긴 거리를 갈 때는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공으로 빨아들이는 걸 얘기하고 지금 두바이에다가 세우는 건 하이퍼링크인데 그거는 저도 2024년에 저 라스베가스 가서 타보긴 했습니다. 근데 빠르긴 빠른데 교통량이 적으니까 빠른 거지. 그게 뭐 진공으로 빨아들인다든지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막 같은 데에 그 시스템을 적용을 한다 그러면 그래서 두바이에서 라스베가스가 사막이기 때문에 사막에서 충분히 할 수 있어서 두바이에서 똑같은 시스템으로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대개 17km 정도로 한 11개 정거장을 만들어서 사용하겠다는 게 두바이의 하이퍼링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제 속도인데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뭐 한 2시간 반 정도. 근데 2시간 반까지도 줄일 수는 있지만 대개 이제 보면은 들러가는 게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진짜 직선으로 가야 되는 건지 또 지하로 내려갔을 때의 지진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퍼루프 같은 경우에는 동경 같은 데 굉장히 주요하게 쓰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은 하고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지하 깊숙이 내려가면은 지진은 표피에서 그러니까 지구의 지상에서 훨씬 더 많은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그 지하로 내려갈수록 더 안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 말씀하신 대로 라스베가스에서 시험 테스트를 한번 해봤고 이걸 두바이에 앞으로도 한번 두바이에도 적용을 해보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속도는 아닙니다. 그거는. 속도는 아니고 이제 시스템 자체를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만약에 진짜 현실화된다면 굉장히 많은 삶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그냥 상상만 해도 할 수 있고. 그럼요. 그죠? 특히 교통 인프라. 사실 우리가 지금 도시 교통 인프라라는 게 사실 크게 변한 건 없잖아요. 도로를 내고 거기서 자동차가 다니고 지금은 이제 첨단이라고 하는 게 거기를 자율주행을 한번 해보겠다 뭐 이런 건데 도로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뭐 혁신되거나 바뀐 게 없어요. 그죠? 그대로인데 그렇기 때문에 도시 설계에 기본적으로 뭐 뭔가 이거를 장착을 하게 되면 변화가 많을 것 같은데요. 땅 속으로는 변화가 많고요. 이제 지상으로 놓고 보면은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율주행 자동차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변화가 좀 있게 되는데 지상에다 뭐 깔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동차 자체에 센서나 카메라를 달아서 뭐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센서를 주로 다른 거고 그다음에 앨런 머스크가 하는 자율주행 자동차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메라로 하는 그 시스템 자체가 틀립니다. 네. 그래서 그 카메라로 주로 데이터를 모아서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한 다음에 어떻게 좀 더 나은 시스템으로 점점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거를 연구하는 거고요. 그 아까 질문하신 대로 뭐 크게 바뀌거나 하는 거는 자율주행이냐 아니냐의 정도고 그다음에 지하로 내려가면은 왜 전기차냐 하면은 지하에는 매연이 나오면 곤란하기 때문에 지하에는 전기차로 하는 게 맞고 전기차로 했을 때 하이퍼 링크로 하면은 한 120km/h까지 낸다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나와 있는 통계로 한 120km 하겠다 하는 게 지금 나와 있는 기술적 얘기들이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도 이거 테스트는 검토는 해본 것 같은데 얘기는 나왔었다가 쑥 들어갔어요. 예타 조사에서 좀 드롭됐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거는 이제 주로 이제 서울에서 필요할 텐데요. 네. 제가 서울 지하철을 관여를 해서 이제 팔 때 경험을 보면은 건드려야 될 관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더 지하로 들어가서 파야 되고 지금 많은 지하철들이 지하로 더 깊게 그러니까 나중에 생긴 지하철일수록 더 깊게 내려갑니다.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9호선과 1호선. 그렇죠. 1호선은 표피에 왔다 갔다 1호선은 하는데 좀 얕게 했고 그렇죠. 갈수록 더 밑으로 내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하이퍼링크를 더 판다 그러면 더 내려가야 될 가능성이 있고 한 120km로 달리는 하이퍼루프를 만든다고 그런다면 그건 엄청난 스피드를 뭐 구상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더 밑으로 내려가고 그러한 게 과연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겠는가 아직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직 넘어야 될 산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몰라도 지금 현재 해야 될 거는 아니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테슬라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자율주행이 아니겠습니까? 네. 이건 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의 한 반년, 1년마다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는 그래요. 이게 굉장히 진보를 했는데 이게 여기에 따르는 법적인 제도 장치, 예를 들어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아직 숙제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제도적으로 완비가 돼야지 신기술의 적용이 원활하게 될 거 아닙니까? 샌프란시스코의 자율주행 택시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텍사스 어스틴에서 하려고 그러는 자율주행 택시가 6월 달에 이제 운행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예상 저 영상들 찍은 걸 가만히 보면은 앞에 운전사가 앉아 있습니다. 당분간은 그 운전하는 분이 있어야지 긴급 상황이라든가 긴급 상황 플러스 그다음에 보험의 문제입니다. 사고 났을 때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 예. 전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그 보험과 규칙, 규약 같은 게 아직 다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고 아직도 싸우는 관계 또 아니면 덜 완성되어 있는 관계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데요. 사고 났을 때 과연 그럼 사람이 앞에 있을 때 지금 3.0을 못 만든 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율주행이 1부터 5까지 있는데 3.0부터 획기적으로 바뀌는데 3.0은 기계가 운전하는 것을 사람이 보조하는 거고 3.0 이하 것들은 사람이 운전하는 것을 기계가 보조하는 건데 만약에 사람이 없이 운전을 한다라고 그랬을 때 저는 지금도 자율주행 충분히 인조이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율주행 차 탔을 때 뭐 앞차와의 간격이라든지 차선을 넘지 않는 거를 가지고 고속도로에서는 자율주행 굉장히 인조이하고 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5.0이 돼서 아무도 관계치 않아도 집에까지 데려다 준다라고 할지라도 아마 불안한 사람들은 운전석에 앉을 겁니다. 그럼 진정한 자율주행이냐? 그래서 자율주행의 핵심은
본인하고의 믿음의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이게 소비자 수용도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수용에 따라서 자율주행을 만끽하는 사람과 아무리 자율주행 5.0이 된다고 할지라도 만끽을 못하는 사람이 나눠져서 나올 것이다. 그렇죠. 그건 왜냐하면 아무리 보험이 커버를 해준다고 할지라도 보험에서 아무리 커버가 된다고 해도 나는 불안하다. 그럼 앞에 앉아서 자율주행을 인조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이 되는 거와 본인이 인조하는 거는 다른 문제다. 그랬군요. 그래서 사람의 관계와 자율주행을 따로 놓고 봐야지 자율주행이 됐으니까 모두 다 아무도 없이 그냥 인조하십시오 한다고 다 인조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이 아이템이 워낙 많아서 네. 다이마 아이템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옵티머스 로봇 이게 테슬라가 이게 굉장히 핵심 사업 중에 하나이거든요. 네. 이거 되면 이제 공정 기술이나 이 단계들이 굉장히 바뀌고 특히 노동, 생산성, 네. 그다음에 임금 문제, 뭐 사람을 쓰는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대체가 되는 그런 사안인데. 근데 문제는 이거 만들 때 중국에 히토류가 많이 들어가나 봐요. 네. 예, 반도체도 들어가지만 여기도 이제 당연히 그렇게 들어갈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미중 무역 갈등하면서 히토류 부족하면 이거 옵티머스 사업이 좀 지장이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 정도인가요? 히토류의 정의부터 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Rare Earth Element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네. 뭐냐면 희귀한 광물들. 그러니까 주기율표로 따지면 57번에서 71번까지라고 놓고 보면 되는데요. 란타늄하고 그다음에 루테늄이라는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을 지구 표피에서 걷어내는 겁니다. 이제 채취를 해서 그렇죠. 그 분류 작업을 하는데 히토류가 하나의 광물이 아니고 그렇죠.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서 조합이 달라지는 겁니다. 조합이. 네. 그래서 히토류는 이것이다가 아니라 히토류의 조합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틀리는데 왜 중국이 히토류 전 세계의 히토류의 80%를 차지하는 게 중국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중국이 굉장히 화가 나서 나 이거 안 팔겠다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긴 생기죠. 그러네요. 그렇지만 다른 나라는 못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히토류를 채굴하겠다 하는 얘기도 하는 이유가 했죠. 사실은 엄청난 그 환경 오염이 동반됩니다. 히토를 채굴하는 채굴하는 데 있어서 물을 많이 써야 되고 물이 오염이 되기 때문에 자국에서 하고 싶은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근데 중국은 노동력도 싸고 그러한 것들을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그 돈의 가치이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 우리는 그거를 가지고 첨단 산업을 아무래도 우리가 해야 되니까 함과 동시에 그걸 좀 팔겠다 하는 게 중국의 입장이기 때문에 미국도 좀 비싸게는 쓸 수 있어도 그 가격에 중국 거를 쓰려고 그러면은 눈치를 좀 봐야 되는 거는 맞죠. 그래서 그 히토류의 그 희귀한 광물이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전 세계에 없는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환경 오염 때문에 안 할 뿐이고 그리고 가격이 안 맞기 때문에 못 할 뿐이지 사실 어느 나라나 그 정도의 엘레먼트는 다 갖고 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써서 아까 옵티머스 그 로버트에 활용하는 그런 히토류를 어떻게 과연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나라 그 최저임금이 얼마 전에 이제 1030원으로 이제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거꾸로 환산을 해서 그러면 얼마 정도의 로버트가 생산돼야지 그렇죠. 과연 그걸 대체할 수 있는가에 그렇죠. 대한 얘기 굉장히 길게 얘기를 하면은 뭐 한두 끝도 없겠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로봇을 사서 사람이 대체된다면은 사람하고 대체를 시킨다 그러면은 몇 년 정도의 로봇을 활용하는 게 그게 상쇄가 될 것인가를 놓고 보면 3년에서 5년을 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 최저임금으로 놓고 봤을 때. 최저임금의 3년에서 5년 사이의 가격이면 로봇으로 대체할 만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점점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게 굉장히 아픈 구석입니다. 아니, 테슬라가 이미 뭐 그랬어요. 이게 일론 머스크가 이거 자동차보다 싼 가격이 앞으로 공부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대충 이제 가격이 감이 오더라고요. 어느 정도 될 건지. 그러니까 지금
알라바마나 그 조지아나 지금 텍사스 같은 경우에 놓고 보면은 미국은 최저임금이 2009년도에 7불 25조 원으로 페더럴 거버먼트에서 중앙정부에서는 픽스가 됐습니다. 네. 근데 지역마다 그 달라요? 편차가 좀 있어요. 제일 비싼 데가 어디냐면은 스테이트로 놓고 보면은 워싱턴 스테이트 한 18불 25전 정도 차이가 됩니다. 많네요. 지금 차이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 뭐 LA 같은 데는 뭐 18불 75, 뭐 20불에 육박하는 워싱턴 DC 뭐 이렇게 되는데 각 지역마다 미니멈 웨이지라고 그러는데 최저임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과연 쓸 것인가.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방 정부에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나 아니면 그 로봇을 쓰는 그 가격도 많이 조정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업도 로봇을 쓸 때에는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로봇세가 필요하다. 로봇세. 네, 그러니까 로봇을 한 대 씀으로써 사람을 덜 쓰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그렇죠. 로봇세로 얼마나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느냐. 그래서 사람을 덜 쓰게 되는 것을 차츰차츰 줄여나갈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될 게 이제 노동조합이나 이제 인간의 노동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쟁하는 것은 로봇과의 경쟁이고 기업가들은 그것을 꼭 생각하고야 말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사바나라는 데 그 조지아에 가면은 저 현대자동차가 얼마 전에 전기자동차 저 공장을 지었는데 네. 가면은 어둠컴컴합니다. 그 어둠컴컴한 그 아직은 뭐 다 짓진 않고 이제 산만 떴는데 그 샘플을 놓고 보면은 24시간 그냥 로봇가 생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점검하고 자동차를. 샘플을 보니까 네, 모델이 그렇습니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저 웰딩 용접을 한 거를 과연 그 저 로봇가 제대로 했는지 또 로봇가 체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감안을 했을 때 과연 노동력을 우리가 로봇이랑 대체했을 때 어느 정도의 기간이고 어떻게 대체하는 게 사람들한테 덜 피해가 가면서 잘 활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들을 노동하는 우리와 또 사용자 저 기업가와 또 머리맡에서 연구해야 될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자율주행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법적인 제도적인 게 완비가 빨리 따라와야 되는데 네. 이게 그런 문제들이 공통적인 문제 사항 해결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생각하는 건요. 제가 요 바로 전에 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을 할 때 주로 한 게 뭐냐면 그 로봇의 윤리입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나 로봇을 사용했을 때 AI의 윤리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AI의 윤리를 어디다 놓고 봐야 될 것인가. 그래서 다른 것들은 좀 뒤처질 수 있어도 AI 윤리만큼은 우리나라가 앞서갈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는 게 가장 그렇죠. 세계적으로 으뜸가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분야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연구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 아이템이 스타링크입니다. 위성통신 사업. 이거 저는 굉장히 이게 상대적으로 제일 궁금하거든요. 전 세계 이제 이게 보면은 스타링크가 이 새틀라이트를 띄워서 이제 전부 다 전 지구를 감싸서 이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의 어떤 그 SOC 통신의 SOC가 되게 하겠다. 뭐 이런 구상인데 이게 군사적 정치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도구잖아요. 이번 뭐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본 것처럼 민간 기업이 하더라도 이걸 국가가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거 봤는데 바꿔 얘기하면 자국 입장에서는 중요한 안보 자원이에요. 또 그렇습니다. 네, 그런 문제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많은 그 요새 그 대통령 후보들이 물어보긴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저는 당연히 우리나라도 스타링크 같은 해야 돼요? 거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정직 위성은 있어요. 그게 한 32,000km 그 선상에 있는데 공중에. 네. 근데 대개 저궤도 위성이라고 하는 그 스타링크는 한 550km 지상으로부터 550km에 떠다니는 게 그게 이제 스타링크 저궤도 위성인데 그건 뭐 아마존에서도 띄우고 있고 아직 시작은 하지 않고 있지만 근데 나라에서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앨런 머스크가
그 정보를 줬을 때 저 젤렌스키가 전쟁에서 약간의 승리를 얻을 수 있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더 러시아를 침공하겠다고 그러니까 딱 끊어서 안 주고. 네. 근데 우리나라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북한하고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보고 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갑자기 미국에서 더 이상 더 북진 못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억셉트할 수 있겠는가? 그런 걸 생각을 한다면은 뭐 고정돼 있는 고고도 위성뿐만 아니라 저궤도 위성을 가지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은 타워 시스템에 있는 4G라고 하는 거지, LTE나 5G는 전부 타워 시스템으로 하는데 그건 폭격 맞으면 다 끊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럼 위성에서 쏴서 내려가는 것들은 훨씬 더 안정되게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EMP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하면은 저는 당연히 우리도 저궤도 위성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하기 곤란하면 일본도 좋고 대만도 좋고 필요로 하는 자유우방 국가들을 데리고 우리 저 나라 위에 저궤도 위성을 항상 띄우고 다른 데는 좀 듬성듬성 띄운다고 할지라도 그거와 같이, 그러니까 딜 포인트를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위성이 있을 때는 딜 포인트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주도권을 주는 거죠. 아예 없으면 안쪽으로는 못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야만 치면 요 지역만큼은 우리가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고 너희들 필요하면 우리 거 갖다 써라 라고 했을 때 딜 포인트가 나오는 거지. 그러네요. 전적으로 스타링크에다 매달려서 좀 주세요 한다고. 그러니까 젤렌스키의 케이스가, 우크라이나의 케이스가 대표적인 겁니다. 맞습니다. 안 줘 그러면 그냥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거죠. 전쟁. 그럴 상황으로 우리가 내몰고 가서는 안 된다. 그런 처지가 되면 안 되죠. 네, 절대로 안 됩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일론 머스크 지난주에서 계속 다양한 사업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뭐 테슬라, 그다음에 폰도 그렇고 방금 하신 로봇이나 새틀레이트, 그다음 튜브 터널 뭐 이런 다양한 분야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걸 돈 벌기 위해서 하나씩 하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이게 각자가 아니고 다 연결돼서 네. 시너지 효과를 내서 어느 한 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 뭐 물론 그게 화성 2주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거대 담론이 나오는데 어떤 시너지가 나올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크게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앨런 머스크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연구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을 한 발짝 먼저 생각하고 먼저 시작을 하거든요. 예. 그럼 우리가 같이 가야 될 분야와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분야와 허들, 그다음에 우리가 쫓아가면서 계속적으로 같이 연구해야 될 게 무엇인가를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한 돈도 뭐 미국보다는 적고 그다음에 땅덩어리도 그거보다는 작기 때문에 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머리 좋은 국민이 있고 그래서 어느 분야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해서 딜 포인트를 만들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앨런 머스크가 하려고 그러는 거는 한 가지 사업입니다. 딱.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서 그럼 무엇을 할 것이냐. 전 세계의 데이터를 한 손에 넣고 싶은 게 그 사람의 꿈일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냉장고 서버 그 말씀 그것도 마찬가지. 그게 뭐 거의 뭐 상징이에요. 제가 계속적으로 3G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정점은 사실은 데이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하고자 하는, 테슬라 자동차로부터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거기로부터 데이터. 파이폰으로부터 할 게 무엇인가? 거기로부터의 데이터. 그러면 컨테이너 하우스에서 냉장고를 서버로 뒀을 때에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거기로부터의 데이터. 그러네요. 하이퍼링크 교통량의 데이터. 스타링크를 통해서 우주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데이터를 게더링하는 모으는 그런 작업들을 이 사람은 꿈꾸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 미국 대통령은 4년간을 2번을 한 8년인데 그 파워는 8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세계의 데이터를 다 갖고 있게 되면은 그거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얼마든지 모든 데이터를 세계를 주물를 수 있고 돈이 그쪽으로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살 때는 그 데이터가 있어야지. 그래요.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누구한테 어떻게 오더하고 이 사람이 언제 무엇이 필요한지를 분석을 해서 이 사람 필요하니까 너희들이 한 광고를 보내볼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전부 데이터에 관계되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데이터를 그렇게 다
모을 수는 없어도 일부만이라도 모아서 딜 포인트를 만들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것만이라도 철저하게 지켜서 그래 우리나라에다가 너희들 이런 걸 팔고 싶으면은 우리의 데이터를 이만큼 모아놨기 때문에 이만큼에 대한 바꿈은 그 딜 포인트를 만들어 보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지난주에 이어서 이 시간까지 교수님 말씀에 일론 머스크 연구의 키워드 두 가지로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이 데이터, 그다음에 딜 포인트를 확보하자. 그렇죠. 두 가지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서강대학교 기술대학원 백영률 교수님 모시고 일론 머스크 주요 사업과 현재 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